어쨌든 우리 업이 그 납품을 하잖아요. 특히 일본에 좋은 게 생기면 무조건 보내세요. 거기서 그냥 놀고 먹고 마시면서 적어도 한 2박 3일 그냥 묵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너무 정교한 좋죠. 서비스도 있지만 너무 바이브라는 좋죠. 것도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잘 표현한 회사. 저는 모리빌딩을 저는 아자부다 힐스는 거기 사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저 치즈랑 햄 매장 보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이태리의 어떤 고급 매장보다도 많아요. 예방의학이 왜 들어가 있냐? 돈 많은 사람들은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루팡 여러분. 오늘은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정리가 안 되고 뭔가 뾰족하게 얘기가 안 되던 그런 답답하던 차에 감각자본이라는 키워드로 책을 쓰신 분을 오늘 모셨어요. 미래 우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깊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고 최근에 감각의 설계자들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사실은 엄청난 회사를 또 운영하고 계시는 네. 대표님이시고 사실은 그 전에 패션씬에서도 굉장히 계셨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만날 사이가 아닌데 맞아요. 예, 뮤처리 한 50년 마주쳤어도 있죠. 네. 진작에 마주쳤을 네, 것 맞습니다. 같은 분을 오늘 네. 모셨습니다. 김양하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양아입니다. 사실 저는 책을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이 깊이가 진짜. 그래서 저희가 작가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 설명을 네네. 좀 드려야겠다. 저는 2004년에 이제 한국의 패션 회사에서 커리어를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담당했던 게 해외 패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한국 시장에 런칭하는 패션에서 어디였어요? 코롱이요. 오케이. 네. 그러면서 이제 공간과 브랜드와 리테일에 대한 감각을 좀 익히게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노션이라는 현대자동차 계열사의 광고 회사에 들어가서 업계 언어로는 BTL, 그러니까 요즘 유럽에서는 라이브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한 5년 정도 담당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CJ에서 지도사 마케팅실에서 CJ E&M 담당이어서 케이콘부터 시작해서 마마부터 시작해서 벨리락부터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걸 이제 1년 동안 경험을 하고 그러다 이제 독일의 조그만 마케팅 회사에서 오퍼를 받아가지고 독일로 옮기게 됐죠. 나이 40에 대기업 자리를 막 차고 부를 하게 됐는데 각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이나 브랜드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도시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출장을 가도 그냥 며칠 있다 오는 게 아니라 길면 2달까지 거기에 체류하면서 프로젝트를 계속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보게 되고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B에서 반응이 오게 되네. 그런 데이터들도 쌓이게 되고 코로나 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회사를 조그맣게 런칭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냥 김양하고요. 이번에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일하면서 관찰하고 그걸 기록하고 구조화하는 사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메이즈는 어떤 회사예요? 저희 회사는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아키텍트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기는 하는데 소비자가 브랜드나 공간을 경험하는 형태의 설계나 디자인을 하는 회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작가님으로 오셨잖아요. 네, 근데 네. 일단 아트가 너무 좋아서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전 딱 폈는데 사진이 너무 좋아서 근데 사진이 다 대표님이 찍으신 것 같아요? 네, 한 70, 80%는 제가 찍었고 음. 서사나 내러티브를 너무 보여주고 싶은데 좀 부족하다 싶은 이제 사진들은 하나하나 브랜드 본사에 전부 컨택해가지고 사진들 다 받았어요. 책이 진짜 제 취향에서 놀랐어요. 감각의 감사합니다. 설계자들. 네네. 한 줄로 정의하면 어떤 책일까요? 감각의 설계자들은 감각자본이라는 키워드로 유럽의 부동산 공간 브랜딩에 관한 거를 실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만든 케이스 스터디북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가장 지향했던 거는 멋지고 예쁜 공간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이런 크리에이티브가 어떻게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쉽게 풀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책이에요. 맞아요. 사실 공간을 살리는 거는 그 공간의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프로그램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운영이죠. 공간만 이쁜 곳은 한 번 방문하고 끝나고 맞아요. 살아있는 곳은 계속 오니까. 네. 감각의 자본이 뭔지 좀 설명을. 감도라는 얘기를 지금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 쓰는 것 같아요. 근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감도는 취향이나 안목에 가깝다면 감각은 크리에이티브를 비즈니스로 바꾸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각 자본은 그 크리에이티브를 비즈니스로 바꾸는 힘들이 모여서 이제 도시를 바꾸고 시장을 바꾸고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이야기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감각을 타고난다고 생각하시진 않은 거네요? 센스는 타고난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감각은 아카이브처럼 쌓이는 형태로 생각해요. 저희가 농담처럼 고기도 많이 먹어본 사람이 잘 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이 보고 나이테처럼 쌓였을 때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자신만의 시스템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네. 작가님께서 설계한 감각 자본의 핵심 구조. 네. 첫 번째는 관찰이나 기록이 되게 중요하고 이거는 결국 내가 도시나 브랜드나 공간이나 부동산을 어떻게 보는지의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거기서 논리를 찾고 이제 구조화를 하는 작업인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은 성공했을까? 왜 이 사람들은 실패했을까? 그거를 나만의 가설을 세우고 논리를 검증해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운영이랑 수익 모델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운영의 밀도나 운영의 정교함이라는 이야기를 책이나 북토크에서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게 가장 결정적으로 시장에서 오래 버티게 하는 힘인 것 같고요. 지속 가능성이. 네, 저는 감각 자본이 정말로 성공하려면 시장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수익을 내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돼야 정말 감각이 진짜 자본이 되는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책 초반부에 이제 호텔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맨날 다니면서 보는 유럽의 되게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재미있게 풀어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호텔과 리테일 챕터를 가장 먼저 잡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도 한국에서 가장 벤치마킹할 만한 의미가 있고 재미있는 케이스로 이제 나름 저희가 선정해서 본 거죠. 저희도 런던 가면 로컬 애들이랑 어울리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서울이라도 익선동이든 성수동이든 그 지역에 있는 호텔이나 숙박업소를 많이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의 호스피탈리티 모텔들이 한국에도 충분히 이제 열릴 수 있는데 아직은 이제 개발사들은 파크사이드에는 로즈우드가 들어와 어디에는 뭐가 들어와 이런 식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분양을 잡아주는 형태의 앵커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각화된 어떤 형태의 호스피탈리티보다는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앵커 테넌트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무조건 고급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지역에 가장 어울리는 형태의 모델들은 그래도 유럽에 조금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도 있으니 한번 보시고 재밌게 생각해 주세요 라는 생각으로 쓴 거예요. 저희 침대에서 다닐 때 어쨌든 우리 업이 있고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특히 일본에 일 좋은 게 생기면 무조건 보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업적으로 좋은 데를 그냥 많이 갔어. 맞아요. 근데 맞아요. 거기서 그냥 놀고 먹고 마시면서 적어도 한 2박 3일을 그냥 묵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정교한 서비스도 있지만 바이브라는 것도 있고 아마 도쿄 가면은 아침에 한 대여섯 시쯤에 그 체크인하는 그 로비 리셉션에 그 가운데에 이렇게 물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꽃이 있는데 그 매일 바뀌거든요. 근데 까맣게 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매일 바꾸네? 이 생각을 들면서 이제 접어놨는데 그리스에 있는 레스토랑인데 에르곤. 너무 재밌는 게 보통 1층 하면 리셉션, 로비 조금 신경 쓰면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체크인 이건데 거기는 1층을 아예 다 미식을 경험할 수 있는 완전 F&B 팝업? 그러니까는 또 가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내 매체에는 세계 최초의 푸디 호텔이라는 식으로 되게 소개가 많이 됐었는데 저는 푸디 호텔이라는 이름도 틀린 건 아니지만 리테일을 체험형으로 바꿔서 호스피탈리티로 전환하는 되게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에르곤 그룹이라는 회사가 젊은 오너 둘이 만든 약간 식품 회사 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이들이 가진 농장에서 수확해오는 신선 제품을 파는 과일이나 이런 걸 파는 코너가 있고 수산물 코너가 있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전에 제가 오픈하자마자 갔을 때는 제가 고르면 거기서 바로 요리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1층은 완벽하게 리테일 공간이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2층부터 리셉션이고 딱 체크인을 해서 들어가면 그날 아침에 그들이 가진 농장에서 따온 과일이 웰컴 푸드로 이렇게 놓여져 있고 뭐 주말에는 거기서 마켓 흔히 얘기하는 마르쉐가 열린다거나 루프탑에서는 그리스 관련한 로컬 것들이 어울린다거나 근데 얘들이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에르곤 베이크하우스 호텔 그 다음에 에르곤 비치하우스 호텔 그런 식으로 호스피탈리티를 계속 확장하는 형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직 한국은 이런 형태의 모델이 많지 않지만 한국도 자연이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식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키 컨텐츠 하나로 이걸 호스피탈리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한국에서도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에르곤 그룹을 넣은 거죠. 그러고 나서 몇 장 넘겼는데 아크네 얘기가 나오면서 아크네라는 브랜드 아세요? 아크네 스튜디오. 옷을 알고 계신데 사실은 아크네 페이퍼가 먼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일 처음에 저지를 냈는데 되게 히트를 쳤어. 한 15년 전쯤에. 알고 보니까는 패션 회사도 아니었어. 맞아요. 근데 패션이 이렇게 한 카테고리 한 제품으로 히트를 치는 공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아크네 스토리를 되게 좋아해서 여기 시몬스 디자인 스튜디오 낼 때도 아크네 페이퍼, 아크네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좀 따라한 게 있어요, 사실.
사실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던 매체 중에 하나가 아크네 페이퍼였는데 한국에서는 없었던 크리에이티브 매거진 형태인데 이게 사실은 패션 브랜드에서 낸 매체잖아요. 크리에이티브를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힘이 저는 감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크네 페이퍼 갤러리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포인트가 사실 거기 있었는데 대표님이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크네 페이퍼 위치가 네. 저 의외의 지역이에요. 맞아요. 사우스피가 이런 지역인데 9구인데요. 네. 메인 상업 지역도 아니고 되게 작은 샵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원래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을 둘러싼 이렇게 큰 일종의 엘리 같은 그 리테일 공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거의 많이 비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크네 페이퍼 갤러리가 들어와서 저는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이번에 제가 11월에 가니까 그 옆에 벌써 갤러리들이 4개가 양옆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벌써. 네, 그 사이에 와. 벌써. 지역이 계속 디벨롭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로컬스럽고 작은 리테일 샵이나 F&B나 갤러리나 이런 것들이 많은 지역이라서 리프레시 하실 때 되게 좋으실 거예요. 한창 출장하던 시절에는 뭐 말에 뭐 아래 너무 많이 가시죠. 네,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뉴욕 소호도 저 학생 때는 되게 좋았는데 나중에는 너무 디즈니랜드처럼 돼갖고 네, 지금은 그렇죠. 근데 말에도 좀 그런 느낌. 말에도 그렇죠. 네, 그 네, 와중에 네. 사우스피카리아는 어떻게 보면은 네. 새롭게 힙지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에는 소호처럼 네. 완전히 상업화된 지역이어서 인사이트나 뭔가 새로운 걸 얻기는 저한테는 그렇게 아주 매력적인 지역은 아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유럽의 각 도시들로 부익부 빈익빈이 좀 세졌어요. 코로나를 직격탄으로 맞았던 이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도시들은 코로나 이전의 바이브는 조금 약해졌고 파리도 이제 기존에 개발되지 않았던 지역들, 예를 들면 파리의 조금 외곽 지역이라던가 다양한 형태로 개발이 되는 형태로 계속 디벨롭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적인 것도 그렇고 글로벌 럭셔리를 재편하는 LVMH 그룹이나 뭐 케어링 그룹이나 뭐 까르띠에나 이런 파운데이션들이 이제 격돌하는 격전지가 파리가 된 것 같아요. 다시 파리. 네, 제가 패션에 있을 때는 뉴욕이 1등이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파리로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넘어가 볼게요. 여기 오가타. 네, 시간의 경제학. 네, 보통 이제 턴오버 빨리 돌려서 맞아요. 근데 반대로 출혈 시간을 늘린단 말이죠. 맞아요. 저희가 박리담회로 갈 거냐 아니면 객단가를 올릴 거냐의 차이인데 객단가를 올리는 거에 가깝죠. 그러니까 밥을 먹고 차를 따로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사고 F&B부터 리테일까지 완벽하게 이어지는 구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좋으면 다음에 재방문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여기서 소비를 할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제가 뉴스레터를 받아보는 브랜드가 많지 않은데 오가타의 뉴스레터는 그 시즌마다 오는 뉴스레터가 진짜 정교하게 꼭 가고 싶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가타를 5번 이상 갔는데도 아씨 또 가고 싶은데 12월에 파리 갔으면 갔을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이런 뉴스레터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결국 정교함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한 사람의 객단가를 올리는 것도 있지만 지속적인 구매를 이제 연결하게 하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공간의 경험은 그 나라에 가야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유럽은 왜 이 브랜드가 이 시점에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가 설득이 안 되면 사실 성공하기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고 네, 오가타도 뉴욕타임즈에서도 조명했던 이유가 일본의 미감을 파리적으로 굉장히 잘 풀었다라는 게 이제 뉴욕타임즈의 기사의 핵심이었거든요. 사실은 비즈니스로 전환하기 위한 굉장히 정교한 운영 트릭들이 숨어 있다. 그래서 오가타를 한번 꼭 이야기하고 싶었죠. 대표님께서 그 복합 개발이야말로 도시 전체의 감각을 바꾸는 버튼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의 부동산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면 호텔이든 레지던스든 그 개발 사이트 안에만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 붙은 상가나 맞아요. 골목이나 그런 것들을 함께 개발이 가능해지게 규모한 개발이 되면 소위 네이버후드 자체가 너무 재밌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런던의 배터시 발전소 맞아요. 또 더 나가면 옛날 얘기긴 한데 그 테이트 모던 생겼을 때 그 당시에 맞아요. 충격적이었죠. 너무 충격적이고 사실 현대미술이라는 게 그 도시의 어떤 그런 건축과 함께 현대미술의 중심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뉴욕에 구겐하임이 생겼을 때, 엠플러스가 홍콩에 생겼을 때 쉽게 말하면 그런 버려진 공간을 다시 살리는 그 도시재생 저는 굉장히 흥미있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개발이니까. 맞아요. 배터시를 제가 도시개발 섹션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유는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산업유산 되게 오래된 화력발전소가 몇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화력발전소였다는 어떤 정체성을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삼으면서도 이거를 가장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재설계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리노베이션이 아니라 정서적 리셋을 완전히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운영 중심형 개발 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운영 중심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여기에 룰루레몬 매장이랑 뭐 고든 램지 버거 이런 거 먹으러 가는 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배터시 지역 전체 디스트릭트 전체를 개발하는 복합 개발 모델이에요. 그래서 배터시라는 상업 섹션이 중간에 있고 그 주변에 럭셔리 레지던스들이 완전히 둘러 있고 정말로 많은 오피스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흔히 이야기하는 직주 근접이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고객층을 이미 잠재적으로 확보해 놓은 게 돼요. 레지던스랑 오피스라는 상주 인구에 관광객이라는 방문객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수익을 만들어가는 공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년 동안 개발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농담으로 야 이거 담당자 몇 명 바뀌고 병원에 몇 번 실려갔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걸 끌고 오면서 이렇게까지 운영을 정교하게 세팅할 수 있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배터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허드슨야드는 조금 다르죠. 허드슨야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밀어버리고 새롭게 올리는 형태긴 한데, 잘 아시겠지만 뉴욕 아래쪽 언디벨롭드 된 그 네. 지역에 허드슨야드가 생기면서 완전히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조금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멋있는 공간이야 이게 아니라 그 공간을 소위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잘 표현한 회사. 저는 모리빌딩을 저는 네, 제일 대단하죠. 좋아하거든요. 네, 대단하죠. 그런 의미로 진짜 모리빌딩도 한 30년 동안 막 하고 막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희 회사가 지금 그 아자부다 힐스의 경험 설계를 맡은 이제 해외 스튜디오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진짜요? 무슨 프로젝트요? 네. 나가세요? 나가세요? 아직은 이 회사가 이제 아자부다 힐스 때 초기를 어떻게 경험 설계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자부다 힐스는 도쿄의 0.1%, 그리고 0.1%에서 0.01%. 완전히 레이어를 상위의 초극단으로 자른 형태의 레지던스이자 그 사람들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한 공간이야. 그러니까 도쿄의 상위 0.01%의 사람들은 병원을 가도 이런 데를 갈 거고, 학교를 보내도 애들을 이런 데 보내고, 슈퍼마켓을 가도 이런 슈퍼마켓을 갈 거야 라고 사실은 그렇게 해놓은 공간이, 꽃집부터 시작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거기 슈퍼마켓의 MD 구성조차도 도쿄의 0.01%는 이런 형태의 치즈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 치즈랑 햄 매장 보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이태리의 어떤 고급 매장보다도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병원이 그 예방의학 클리닉, 프리스크립션 클리닉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예방의학이 왜 들어가 있냐? 돈 많은 사람들은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웰 에이징. 그래서 거기 팀랩 아트 공간이 들어온 것도,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평소에도 이 정도 아트는 향유학을 누려. 그래서 거기 들어온 거예요. 다시 가야겠다. 네, 그러니까 사실 다시 보셔야 돼요, 아자부다 힐스는. 그리고 저는 컨슈머 저니가 진짜 기가 막히게 설계됐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예를 들면 제가 거기 입구에서 시작하잖아요. 리테일을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올라가든 어떻게 돌아가도 결국엔 그 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천재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거 진짜 설계한 팀이. 그러니까 잔우 같은 경우도 거기 레지던스 사는 사람들의 게스트하우스처럼 쓰라고 잔우를 만든 거예요. 네, 왜냐면 아마는 너무 비싸니까. 네, 그래서 아자부다 힐스를 가실 때 이런 이야기를 알고 가면 되게 재밌을 텐데, 스타벅스 뭐 별거 없고 뭐 꽃집도 그냥 아는 거고, 여기 그냥 럭셔리 슈퍼랑 뭐 새로운 거 없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오시면 볼 게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놀라냐면 저희 채널 하면서 아자부다 힐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좀 새로운가요? 지금 네. 아자부다 힐스 지금 바로 가고 싶어요. 네. 제가 소비 요정이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홍보를 잘해요. 잘 팔아요. 우리 많은 우리 루팡이들이 알 수 있는 LVMH를 네네.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냥 패션 회사, 패션 대제국 뭐 이렇게만 좀 알고 있는데, 왜 레지던스랑 레스토랑 이런 경험들을 LVMH가 감각 자본을 집중하는지. LVMH는 럭셔리 이꼴 제품이 아니라 럭셔리 이꼴 라이프스타일 경험 전체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책에 나오는 것 중에 랑고스테리아라는 이제 레스토랑이 있는데, LVMH에서 랑고스테리아를 인수하면서 뭘 시작했냐면 랑고스테리아 까사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근데 랑고스테리아 까사는 럭셔리 다이닝을 홈으로 끌어들이는 형태고, 사실 이런 형태가 한국에서는 흔히 요즘 이야기하는 레지던스의 어메니티 같은 거거든요. 성수동에 있는 트리마제 1층에 식당 가면 거기 주민들이 조식이나 여러 가지 어메니티 서비스를 갖잖아요. 되게 세련됐어. 네. 근데 그 어메니티가 결국에는 분양가나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슈발블랑도 단순히 그냥 하룻밤에 200만 원짜리 고급 호텔이 아니라 디올 스파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브랜드를 하나하나 경험을 해보고, 위에 올라가서 레스토랑과 디저트와 아트까지 경험하는, 어떻게 보면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으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LVMH처럼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임 체인저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결국에는 럭셔리나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VMH 얘기는 한번 꼭 하고 싶었죠. 생로랑의 네. 스시 어떠세요? 생로랑 스시는 네. 사실 프랑스 브랜드가 난데없이 일본 스시가 아니라 가장 정교한 형태의 음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로랑은 그걸 택한 게 아닌가 생각을 저는 했어요. 왜냐면 생로랑은 옷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로고 플레이도 잘 안 하고 드레이핑이나 컨스트럭션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만 그거를 이렇게 대놓고 표현하는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옷 뒤에 숨어있는 가장 정교한 디테일이나 테크니션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매개체로 음식에 있어서는 스시가 아닐까 이제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저한테 생로랑은 이 브랜드의 미감이 굉장히 섹시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생로랑 골드와 대리석의 배경에 스시가 들어간 게 굉장히 저는 그런 생로랑의 감도를 더 올렸다고 생각하고 네.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생로랑이 다시 주목되기 시작하는데 맞아요. 택했던 방식이 되게 정통적이었어요. 이 맞아요. 테일러링도 그렇고 맞아요. 쇼도 그렇고 맞아요. 에펠탑에서 이게 물 저벅저벅하면서 걸어오는데 에펠탑 그게 쇼 진짜 엄청 예, 멋져. 되게 충격적으로 우리는 근데 그거를 네. 코로나 한창이라서 SNS를 보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얼마 전에 또 피노 컬렉션에서 그래서 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네. 다시 이런 전공법을 택한 네. 나 너무너무 좋아. 네, 사실은 생로랑은 파리를 가신다면 스시파크는 예약하기 조금 쉽지 않으실 수도 있고 생로랑 바빌론은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생로랑 바빌론은 일종의 생로랑이 만든 큐레이션 샵인데 어떻게 보면 생로랑이 이게 우리의 컬처 에리아야 하고 이렇게 약간 선언한 공간이랑 비슷하거든요. 이번에 파리에 이제 생로랑이 플래그십 새로 열었어요.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 처음 에디 슬리먼의 셀린처럼 약간 충격적인 여러 가지 영감들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에디슬림은 첫 메시지는 되게 괜찮은데 뭔지 알죠? 지나면 똑같아지는 그 들으시면서 들을 것 같진 않아. 제가 말씀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생로랑 모델이 어스튼 버틀러 쓰는 거 보고 놀라웠거든요. 생로랑이. 저희도 이제 파리에서 쇼를 할 때 모델 셀렉션을 하는데 확실히 옛날보다 엄청 다양해졌고 굉장히 엣지 있고 막 턱이 엄청 각졌다든지 아니면 뭐 피부색이 되게 특이하다든지 머리가 볼드하다든지 굉장히 개성이 강한 모델들을 많이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번에 샤넬 공방 어떻게 보셨어요? 뉴욕? 저는 사실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커머셜한 컬렉션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 그 샤넬의 그 가방을 보고 야 이거는 진짜 많이 팔리겠다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그리고 어쨌든 뉴욕 지하철역을 뚫어서 이렇게 쇼를 한 건 정말 박수칠 만하다. 기통사죠. 네, 진짜 이건 담당자들이 정말 고생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이번에 첫 오프닝한 그 베이지 집업 그 청바지 그게 되게 특이하게 본 거예요. 샤넬이 저래? 라고 맞아요. 했었는데 그 모델도 그쵸. 되게 네. 무난한 유럽의 가장 클래식한 사람이 그냥 집업 자켓 하나 입고 그냥 가방 메고 청바지 입고 가는 형태의 룩을 그렇죠. 만든 거예요. 그 분도 인도계 학생이고 네네네. 그냥 그 지하철역에 서 있다 픽업당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스토리조차도 다 그 쇼에 녹여낸 게 난 굉장히 샤넬이 뉴욕의 커머셜한 약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렇게 착안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이번에 조나단 앤더슨의 디오에 네. 있죠. 이제 에르메스 디자인을 바뀌었죠. 맞아요. 이 다 모든 바뀌었죠. 라인업들이 다 네, 바뀌어서 네, 나오기 네. 때문에 엄청난 또 패션 시리 재밌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뉴욕으로 갔던 걸 제 나름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흔히 이야기하는 감각을 상업화하는데 가장 특화된 도시가 저는 뉴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공방쇼는 약간 디테일과 장인정신으로 승부하는 쇼인데 기존의 샤넬의 정교함과 디테일은 지키지만 조금 더 커머셜한 컬렉션을 확장을 한다든지 뭔가 이 뒤에 전략적인 변화가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은 했었죠. 가방 갖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저는 집업.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패션 네. 얘기 재밌네요. 네. 반면 베를린 같은 도시는 살짝 피로감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2017년에 베를린을 갈 때만 해도 완전히 유럽에서 거의 힙의 성지, 가장 트렌디하고 지금 유럽의 트렌드를 보려면 베를린을 가라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한때 완전 떴죠. 진짜. 네. 코로나 이후에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베를린을 저도 몇 년 만에 처음 가보는데 제가 2017년에 봤던 거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때 정말 앞서 있었지만 지금은 그 이미지를 반복 소비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 힙함이 정체성이 되면 그 위에 레이어를 쌓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힙함이 계속 강박이 되니까. 베를린이라는 도시는 사실 그 나치 시절에 지었던 그 맞아요. 건축에서 맞아요. 나오는 그 희한한 분위기에 이런 것들이 맞아요. 덧대어서 하는데 맞아요. 그냥 거기서 뭔가 네, 더 네, 못 간 네. 느낌이 네, 좀 네, 네. 또 말씀하시니까 또 성수동 을지로 이 느낌하고 또 이게 연결이 좀 네, 되거든요. 그쵸, 맞아요. 성수동의 피로감 어떻게 보세요? 성수동은 너무 상업화 속도가 빠르니까
거기서 오는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 측면에서 꼭 봐야 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좀 더 주목하는 데는 조금 더 서서히 자기 색깔이나 속도로 변하고 있는 동네가 전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효창동? 이제 킴마마 마켓이 젠틀몬스터 있던 그 전에 있던 자리에서 빠지면서 효창동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랬어요? 네, 아. 그래서 대규모 개발이 먼저 들어오기보다는 하나하나씩 이제 작은 공간이랑 로컬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는 동네가 전 좀 더 재밌는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서울에서는 약간 부암동이나 환기미술관처럼 이 복잡한 도시 생활 속에서 자연과 예술이 일상 속에 있는데 좀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도 양재천의 근처에 있는 조그만 주택 1층이에요. 그거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오래 보게 되는 그런 감각이나 감각 자본의 단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누군가 우리 매장 좀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대표님 추천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책 봐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화를 네. 나누시니까는 이 경험이 보통 쌓이신 게 아닌 것 같고 감사합니다. 실무적으로 실제로 많이 풀어내셨기 때문에 네. 감각 자본은 대표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책도 이미 데이터에 준비가 돼요. 뭔가 다음 책 기획하신다고 들었어요. 사실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북토크에서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유럽 갈 때 혹시 꼭 챙겨야 되는 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러면 제가 이제 구김이 가지 않는 둘둘 말아서 넣을 수 있는 검정 드레스요.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책을 조금 더 가볍게 요약해서 재밌게 바로 카테고리로 참고할 수 있는 버전이거나 감각의 설계자들의 베리에이션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가장 내고 싶은 건 외국인들 대상의 서울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면 성수동에 어니언이 들어오면서 대림창고 위에 이런 식으로 떴어. 이런 식으로 서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감각 자본과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영어책을 사실은 쓰고 싶어요. 어쨌든 제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벌써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루팡이 분들을 위해서 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 현업에 있다 보면은 잘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감각 좋게 보이는 사람과 진짜 찐 네. 어떻게 구분하세요? 저는 이거를 설득할 수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냥 내가 감각이 좋아가 아니라 나의 감각을 다른 사람한테 설득할 수 있고 그걸 비즈니스까지 끌어올 수 있느냐는 되게 다른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보고 느낀 것들을 이걸 정리해가지고 제가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꺼낼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봤는데 까르띠에 미술관이 너무 좋았다. 그럼 그거 인스타에라도 올리시고 그냥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럼 그걸 보면 그게 또 하나의 영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빌드업을 해나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 좀 왜 웃냐면 저도 그렇게 찍어도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네. 절대 못 찾아요. 네, 절대 못 찾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중요한 건 네, 내 절대 못 스스로에게 카톡을 보내놔요. 저도. 진짜 중요한 저도 저한테 보내는 카톡이 있고요. 오늘 김양아 작가님과 진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작가님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사례도 너무 많고 알았던 사례도 이렇게 정교하게 분석을 하시다니 그것을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이거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저 스스로도 오늘 더 다시 생각해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런 내용을 너무 잘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대표님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진짜 오늘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네. 지루하지 않았어야 할 텐데.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 끝내고 싶지만 네. 네. 우리 감각의 설계자들의 작가이신 김양아 대표님 그리고 저 월급쟁이 부사장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